아이 이야기 다시 이 페터 한트케 지음 윤용호 옮김. 그럭저럭 숲 주변에 형성된 주택지에 익숙해지고 또한 자기만 다니는 길도 마련해 놓았던 거의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외국 도시로 다시 이사했다. 그것은 별로 많이 생각하지도 않고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대로 행해졌다. 어떠한 이유도 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일로, 아니 필연적인 일로 행해졌던 것이다. 누군가가 자기 식구를 데리고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출발했다는 것만 봐도 이유는 충분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누구나 끊임없이 시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누구나 낯선 곳에서 비로소 자기 식구를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느끼지 않았던가? 게다가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간 것은 단지 전에 그곳에서 중단되었던 규칙적인 삶을 강제성 없이 계속하는 것 같았다. 멀리 떨어진 그 세계적 대도시는 그간에도 그런 규칙적인 삶이 계속될 장소로 늘 생각되어 왔었다. 그곳이야말로 남자에게 지속적으로 외부와 내부, 신체와 정신의 형식을 결합시킴으로써 현실감을 주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보호해야 하는 아이에 대해서도 전부터 나에게 좋은 것은 너에게도 역시 좋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이고 라고 믿지 않았던가. 다른 나라 땅에서 이제 아이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 없이 민족사 또 인종학의 조그만 본보기가 되었다. 그리고 아이 자신도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고도 놀랍고도 뛰어나며 웃기는 사건들의 주인공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일들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어나는 있음직한 일이었다. 우중충한 셋집에 도착한 것은 12월의 어느 날이었다. 그 셋집은 밖의 도랑에서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반짝이는 물과 어디에도 없는 세계적 도시의 변두리 위에 걸린 하늘 덕분에 밝았다. 하늘에는 끊임없이 색깔이 변하고 달라지는 신호등이 거대하면서도 비밀스런 서쪽 문 안으로 신호를 보내는 듯 저 멀리 허공 속에 쭉 달려 있었다. 자연이 매우 가깝게 보였던 신축 주택의 커다란 유리창은 이제 조그만 마름모꼴에 창들이 달린 좁은 여닫이 창문으로 바뀌었다. 이제 그 창문들을 통해 외부 세계는 적당한 크기로 보인다. 조용했던 주택에서와는 달리 여기서는 층계를 올라가는 발자국 소리, 옆집에서 나는 소리가 들린다. 마치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것처럼 그 소리를 듣는다. 집안에 있는 많은 낯선 물건들은 이사 올 때 가져온 몇 가지 물건들, 책과 장난감 동물이 고작이었지만 이내 곧 친밀해진다. 또한 놀라울 정도로 밝은 뒷방들로 연결되는 긴 복도 때문에 호텔의 호화로운 스위트룸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문득 든다. 이어서 다가온 늦겨울. 아직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아이는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했다. 그것은 남자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학교는 어딘지 특별한 학교였다. 왜냐하면 사실 그 학교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로 흩어지기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자들이 없더라도 왕들이 없더라도 왕자들이 없더라도 희생자들이 없더라도 우상들이 없더라도 심지어는 이름조차 없더라도 하나의 민족으로 남게 되리라고 일컬어졌고 또 그렇게 불리워질 수 있었던 유일한 민족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신학자의 말에 따르면 전통, 즉 세계에서 제일 오래되고 제일 엄격한 법률을 알기 위해서는 그 민족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 민족이란 남자가 언제나 소망했었던 유일하고 실질적인 민족이었다. 학교 건물은 도시의 다른 학교들과 유사했는데 먼지 나는 작은 마당과 좁고 빛이 많이 들지 않는 곳에 교실들이 있고 땅속 깊은 곳에서 지하철의 덜커덩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아이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는 일은 그 남자에게는 늘 올바른 길을 간다는 의식을 주었다. 그 의식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초개인적인 행복감이었다. 출생과 언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뼛속 깊은 곳까지, 그리고 시대의 마지막까지 그저 기쁨도 목적도 없이 형 이상학적으로 죽은 채로 발버둥 치도록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던 저 수치스러운 범법자들의 후예인 그의 아이는 그 학교에서도 아직도 유효한 전통을 체험할 것이고, 그 전통 속에서 또래들과 함께 계속 자라나 전통을 가질 수 없었던 남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변덕스러운 경솔함 때문에 잃어버렸던 변덕에 좌우되지 않는 진지함을 생동감 있게 구체화할 것이다. 비록 그저 임시로 반년 동안만 학교에 다니는 것이었지만 그는 아이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곳에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타고난 다양한 눈 색깔, 머리 색깔만 보더라도 아이가 그곳에 속한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았던가? 새로운 형식의 축제가 있을 때면 아이는 더 이상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였으며, 그들의 모범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는 다른 아이들의 무리 속에서 작은 몸짓과 손짓으로 결국 공동체나 계약식 같은 단어들을 위해 하나의 가능한 의미를 반복하지 않았던가. 남자는 아이가 쓴 다른 글씨체를 처음으로 보았을 때 역사적 순간의 증인처럼, 동시에 마치 옛 시대의 역사 서술자처럼 그 순간을 뚜렷이 인식함으로써 감동받지 않았던가. 아이도 학교를 마음에 들어했다. 아이는 거기에 익숙해질 필요조차도 없었다. 옷걸이의 다양한 색깔의 외투들이 층층이 걸려 있는 조그만 대기실로 들어가는 문지방을 처음 넘는 순간부터 아이는 마치 신체의 짐을 잊어버린 듯이 불안을 잊어버렸다. 그것은 한 여교사의 덕택이었다. 아이는 아이들이 북적대는 가운데에서도 그녀가 자신을 보았다고 즉각 느낄 수 있었다. 그 나이든 여교사는 친절하게 찬찬히 훑어보면서도 사람을 제압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는, 그러면서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관찰당한다거나 통찰당한다고 느껴지지 않게 요령을 터득하고 있었다. 그리고 혈통 때문에 독일어를 쓰는 그녀는 짧은 시간 안에 아이에게 그 나라의 국어를 가르쳤다. 여름이 되기도 전에 남자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 나라의 언어로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아이가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애교 있어 보였던지. 아이는 외국어로 말을 해야 할 때마다 마치 마법이라도 쓰는 것 같았고, 우아하고 자의식에 차 있었으며, 그곳의 세계적 도시인들이 흔히 구사하곤 하는 틀린 억양도 발음하지 않았다. 그럴 때면 남자는 예전에 자신이 얼마나 자주 외국어를 잘할 수 있기를 소망했으며 놀이를 하면서 쓰곤 했던 알아들을 수도 없는 횡설수설을 마치 실제 외국어처럼 여겼던 이 일을 떠올려 보았다. 그는 지금 아이가 많은 부분에서 자기보다 앞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에 대해 그 시간에 현재에 감사했다. 그들 두 사람의 삶은 이제 나름대로 안정된 질서를 찾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학년 말쯤 여 교장이 아이를 다른 학교에 보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해 왔을 때 남자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신뢰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사람처럼 완강하게 반대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가을이면 종교 교육이 시작될 텐데 완전히 다른 관습을 따르고 있는 아이는 피해만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남자는 자기 같은 사람들한테는 꼭 지켜야 할 전통도 없고, 어쨌든 자기 아이에게 그런 전통 중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 여교장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수십 년간 쌓은 모든 경험을 총동원했다. 그러나 여교장은 그것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보였고 그저 고개를 가로젓을 뿐이었다. 마지막 날
그는 마치 죄도 없이 쫓겨난 것처럼 보이는 아이와 함께 학교를 떠난다. 책임은 민족도 아닌 민족의 후예이자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스러운 민족의 후예인 그에게 있는 것이다. 같은 해에 남자와 아이 사이에는 단순한 불화라고 보기 어려운 의견 충돌이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자기 일을 하면서도 온 신경을 삶의 동반자인 미성년의 아이에게 쏟았다. 그는 온종일 아이에게 소위 밥 주는 사람 이상의 역할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괜찮은 역할이라고, 인간으로서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봉사하는 것이 기쁨일 수 있었다. 비록 저녁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짬이 나지 않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면서도 때때로 포도주를 마신다든지 책이나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휴일 저녁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욕망을 강렬하게 느끼며 종종 여러 시간 동안 혼자 묵묵히 앉아 있다가는 침묵의 바다에서 갑자기 나타난 하나의 형상에 기운을 얻어 다시 책상을 작업대로 만들곤 한다. 그러나 그렇게 쓴 작품들은 짬짬이 썼던 소품에 불과했고 점차로 남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치 천국의 꿈처럼 어른거려왔던 대작을 쓰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 꿈의 시련은 역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되는 생존의 법칙을 나타내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거의 온종일 수업을 하는 그 나라의 학교 때문에 드디어 꿈을 실현할 순간이 도래한 것 같았다. 그러나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8시간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았다. 글쓰기의 여정은 모범이 될 만한 힘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라 순서에 맞게 밤낮으로 적어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런데 아이는 꼭 방해하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업을 위한 꿈을 중단시켰고 그 꿈을 애초부터 저지했다. 따라서 자잘하게 깨달은 것들을 적절히 배열하는 일이나 가능했다. 그러나 경험으로부터 생성된 작품이 비로소 찬란한 것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도 하는 변화는 아주 드물었다. 형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남자의 판타지를 마비시키고 그가 나아갈 길을 막았던 아이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 두 사람 사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냉대감이었다. 그 남자 편에서는 자신의 뜻과는 반대로 가끔 적대감까지 잃었다. 그는 이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존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아이는 그런 차이를 느끼면서 언짢아 하거나 뾰루퉁해 하지 않고 당당하게 제 스스로 거리를 두었다. 그리고는 기회가 있을 때면 제3자에게 자기 아버지에 관해 난 아빠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아빠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것은 소외감을 느낀 아이의 간결한 협박이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남자는 마음속 깊이 놀라 제 정신으로 돌아온다. 그는 중요한 여행을 뒷날로 미루고 자기와 비슷한 계열에 묶여 있으면서도 필생의 꿈이란 명목으로 일상사와 인연을 끊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을 의심했다. 그들의 행위는 빛을 잃었다. 그는 그들을 더 이상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물론 늘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기는 했다. 그래서 그도 이제 다시금 소품들만을 완성했고 결국 그것에 만족했다. 그는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도시 여기저기 안 가는 데 없이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한가함을 즐겼다.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단지 아이가 부재 중인 주 중이거나 소위 야외 학습 때문에 아이가 시골로 가거나 여름방학을 엄마와 보내게 될 때였다. 그렇지만 남자가 매일 자기 일을 하면서 열광하기란 전과는 달리 좀 힘들고 은밀해졌다. 그건 마치 한때 청년 시절에는 환상적으로 보였던 것이
어른이 되자 부더덕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심지어 마술적인 빛이 번뜩이는 순간에도 말을 붙일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의 정적은 압도적이었고 종종 독가스처럼 그를 엄습해와 그 자신마저도 경직시키고 멍하게 되었다. 그때 그는 날마다 벌어지는 일에 영감을 주었던 것이 바로 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가 없다면 그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이다. 그의 일이란 것도 그에게 맞지 않고 무가치하게 보인다. 아이 없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가장 근사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상상한 적도 있지만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끔찍스럽게 조용한 집의 어딘가에 기대어 서서 사람들이 어째서 완벽한 고독 때문에 죽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시기에 남자는 자신의 생활 방식과 작업 때문에 항상 현재를 멀리하고 현실을 간과한다는 소리를 자주 물론 자기를 찾아오는 방문객들한테서도 듣곤 했다. 전 같으면 그는 그와 같은 비난에 신경을 썼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와 함께 몇 해를 산 후에는 누구도 그에게 과연 무엇이 현실적인 것인지 말할 필요가 없었다. 일과 아이 사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을 겪었지만 드디어 현대의 위선에 찬 삶에서 벗어나 단둘이 살면서 시간을 초월하는 중년이 되리라는 확신이 점차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가. 실제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중년의 시기는 남자에게 아이가 아팠을 때나 아이와 헤어질 때 아니면 풀쩍 뛰는 소리를 들을 때와 같이 모든 현실적인 것 뒤에 숨겨진 참되고 실존적인 시간으로 보였다. 물론 현실의 천병들이 단순히 새로운 시대의 독재자들인 건 아니었다. 오히려 현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그들을 보면 전투가 끝난 후 흘러온 시체와 잔해들을 헤아리고 나서 승리와 패배를 계산하곤 했던 가장 오래된 해전 기록들에 나오는 사람들을 상기시켰다. 그들도 그 후에는 인간적인 그러나 저열한 부류의 인간들이 되었다. 만일 이런 천부적인 특별 검사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본다면 그들이 세계를 헤아리는 방식에는 거기에선 제3세계, 제4세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만 대개 은밀한 죄를 짓는다는 것, 즉 심지어는 속죄할 수 없는 배신을 자주 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들은 모두 이미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고 나선 가면에 눈물을 흘리다니 희한하다. 그와 같은 현실주의자들이나 인간 쓰레기들은 그들은 예전부터 그렇게 우글거렸다. 남자에겐 의미 없는 존재들로 여겨졌다. 그들은 창조와는 거리가 멀고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뒤에 남기지 않은 채 사악하면서도 팔팔하게 오직 전쟁을 위해서만 쓸모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들과 논쟁하는 것 또한 소용없는 짓이었다. 왜냐하면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재난들을 보면서 그들은 새삼 자기들이 한 짓이 확인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머릿속에 무엇인가 떠오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과 한마디 말도 나누어서는 안 되고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모습을 보여 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었고 나는 낯선 사람들과는 말하지 않는다. 꺼져라. 내가 주된 사람이지 너희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이 음흉한 손님들이 물러서지 않고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기로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의 배에서 바다로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다시 현실의 황홀감을 느꼈다. 황홀감이여 우리들 곁에 머무르렴. 같은 해 여름 아이는 체류하고 있던 나라를 떠나 부모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아이는 엄마와 함께 방학을 보내기로 했다. 가을에 다시 아빠에게 돌아갈 때를 대비해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운 학교를 이미 구했다. 자동차를 타고 세계적 도시를 중심으로 수면보다 약간 높은
분지에서부터 아주 균열한 리듬으로 중간 산맥까지 올라가서 넓게 구부러진 계단식 지역을 지나갔는데 그 중간 산맥의 꼭대기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평야 사이로 국경을 흐르는 강 뒤로 벌써 인접한 큰 나라가 보인다. 세계대전 때 여러 번 격전지가 되곤 했던 둥근 산 봉우리들은 거의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어서 실은 다른 이유들 때문이지만 실질적인 수많은 기념물보다 더 오래도록 격전을 기념하는 곳이 되었다. 오후에 그들 셋은 그와 같이 벌거숭이인 정상 중턱에 앉아 지역의 계단식 풍경이 저 아래 분지까지 거의 하루길로 떨어져 있는 듯 희미하게 보이는 풍경을 관망하고 한편으론 뚜렷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서쪽을 본다. 그곳에서 남자와 아내 사이에는 전에 수없이 싸웠던 것과 비슷한 싸움이 일어난다. 또 한 번 남자가 무의식적으로 상상하는 바이지만 아마 그 순간에 세계 도처에 불화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설전이 오갈 것이다. 그는 공권력이 있는 제3자가 아무리 경험 있고 전문적이라 해도 아이나 아내나 자신에 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고 모든 이혼 재판이 뻔뻔스럽고 오만스럽게 여겨진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이혼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건 그의 진심이기도 했다. 자신의 생각도 그렇지 않았고 또 널리 펼쳐져 있는 풍경을 지배하는 평화의 법칙에도 맞지 않았지만 그는 마치 색깔도 소리도 없는 산의 풍경에 빠지듯 어쩔 수 없이 욕을 주고받는 상황에 빠진다. 그가 마침내 눈을 들어 쳐다보니 아이는 두 어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아이의 얼굴은 멀리서 보기에도 창백하고 굳어 보인다. 산 중턱 위로 비스듬히 쏟아지는 햇볕을 받으며 여기저기에 조그만 월귤 나무들이 반짝이고 있다. 언덕의 발치에는 늪이 있다. 중간중간 구름의 그림자가 강하게 지는데도 그날의 햇빛은 광휘를 바란다. 그런데 세 사람은 그 속에서 마치 경계를 표시하는 하얀 돌처럼 웅크리고 있다. 몇 년 후 다시 여름이 되었을 때 남자는 같은 산 등성이로 다가갔다. 이번에는 차를 타지 않고 동쪽의 평지에서부터 대개 포도밭을 관통해 나 있는 국도 위를 걸어갔다. 그리고 산등성이가 벌써 어두워지는 저녁쯤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가고 있던 남자는 문득 자기가 부재 중인 두 사람과 아주 희미한 잉크빛 속에서 만나는 것을 본다. 마치 옛 신화들 속에 나오는 왕들이 산에 앉아 있듯이. 그러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 세 사람은 가족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서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둘러싸인 셋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단 한 번뿐인 유일한 순간이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언제나 많은 사람 속에 있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순간만이 신화와 같이 영원한 이야기를 지닌다. 깨달음은 사라져도 어떤 고결함은 남는 것이다. 아직도 높은 평야에 있는 그 방랑자는 누구도 결론 지을 수 없는 생각. 나는 세상의 비밀을 쓴다고 생각하면서 어슴푸레하게 베일에 덮인 산맥을 향해 간다. 그리고 이곳 또한 예전의 광장처럼 아이와 오래도록 연관되어 있는 특별한 이름을 지니고 있다. 르그랑 발롱이라는 이름을. 이듬해 겨울 파리로 돌아와 아이의 학교를 바꾼 후 두 서너 달 만에 남자는 아주 급히 처리할 일과 조급히 서두를 일, 특히 한평생 그를 사로잡고 있는 화해하고 싶다는 소망을 등한시했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그는 화해하고 싶다는 소망의 합리성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다. 알게 되었는데 그 또한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발신인 주소도 없이 편지 한 통이 왔다. 그 편지에는 저 유일한 민족의 이름으로 가장 못된 박해자들의 후예인 아이를 죽이겠다는 협박의 말이 이제는 거의 사용되지도 않는 어구로 쓰여 있었다.
그 어구들은 물론 사전을 찾아보니 상당히 눈에 띄는 말이었다. 그 민족의 학교 주변에서 남자는 학교에서 일하는 어른들을 한두 사람 만났다. 그는 나중에도 그들을 만났고 예전에 낯선 사람들과 사귀었던 것보다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과 훨씬 더 가깝게 사귀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어떤 인간이 수백만 명의 희생자들이 소생되지 않는 한 찢어 발기고 토막을 내겠다라고 썼는지 또는 협박 편지 마지막에 구약 성서식으로 이름을 써 넣었는지를 재빨리 알아냈다. 탐정처럼 그는 편지를 보낸 사람의 주소를 탐문했고 주머니에 칼을 숨기고는 기묘한 감정과 세계적 사건의 바로 한가운데 있다는 의식에 쌓여 곧 집을 나섰다. 택시 안에서 그는 심장 한 복판을 칼로 찌르기까지 짧고 분명하게 움직여야 할 행동 순서를 한번 되새겨 보았고 무엇보다도 세상사에 심판을 내리는 재판관의 태도를 취하면서 당당히 서 있는 자신을 보았다. 다른 쪽 강변으로 차를 타고 오래 가는 것도 그 일에 잘 어울렸다. 그러나 협박장을 쓴 사람의 집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그는 다만 그 상황을 그로테스크하게 느낄 뿐이다. 그는 죽이지 않는다. 실은 그것이 아니다. 그건 손목 관절이 약하다는 뜻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우선 그 사람을 뒷방이라는 곳으로 몰아댄다. 그곳에서 그들은 물론 교활하게 희죽대며 엉거주춤하게 서 있다. 한 사람은 편지의 출처를 알아낸 자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며 감탄하기 때문이고 또 한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를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함께 추운 집에서 나와 가까이에 있는 커다란 공동 묘지로 가서 이리저리 산보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결코 적이 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결코 동족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둠 속에 혼자 있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남자는 그 사건을 이해하게 되었다. 집 근처에 있는 한적한 길에서 그는 저 높은 밤하늘에 평화롭게 주황색으로 빛나는 하나밖에 없는 채광창을 쳐다보고 멈춰 선다. 이제 드디어 진정한 분노가 솟는다. 아니, 오히려 격분이 솟아오른다. 여기서 그는 그들의 일생을 위해 역사를 필요로 하는 존재의 무의미함을 저주한다. 여기서 그는 또한 역사 자체를 저주하면서 자기로서는 역사와 손을 끊겠다고 맹세한다. 여기서 그는 세기의 밤에 그 대륙의 적막한 납골 땅에 아이와 둘이서만 있는 자신을 처음으로 깨닫는다. 그리고 동시에 그 모든 것은 나중에 새로운 자유의 에너지를 주게 된다. 그러나 그날로부터 아이의 이야기에 대해 지배적인 감정은 쓰라림이었다. 이 감정은 슬픔, 명랑함과 함께 현실에 가장 가까운 감정이었다. 정작 아이는 새 학교에서 보낸 첫 해에는 불만스러워 하곤 했다. 그러나 건물과 위치는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그런 아름다움을 지닌 학교란 그저 꿈에서나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 건물은 작고 낡았지만 배나 섬에 있는 집처럼 밝았고 시내 중심지의 건물들과 그렇게 가깝지 않아 마치 독자적인 지역에 있는 것처럼 서 있었다. 주변을 빙 둘러싼 정원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학생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고 어느 사이엔가 풀이 많이 나고 모래에 파묻히게 되었다. 닭이나 다른 가축들이 앉아있는 모래구덩이나 닭장들도 있었지만 오래된 궁정의 공원처럼 모퉁이마다 이국풍의 관목들과 군붕어들이 헤엄치고 있는 돌로 된 조그만 분수대에다 현관에 있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나뭇잎 장식에 덩굴이 감긴 잎상이 곳곳에 서 있었다. 막다른 골목 끝에 있는 학교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외로 통하는 교통이 번잡한 도로의 옆으로 구부러진 모습과 몇 군데 상점의 정면, 그리고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입구 쪽으로 급격히 좁아지는 길이었다.
눈에 띄게 지대가 높아지다가 여기서부터는 특히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아 끝에서부터 학교까지 거친 흙길이 나 있었다. 그 길엔 밝은색 자갈이 깔려 있고 비에 씻겨져 점토와 같은 황색을 띤 나지막한 담이 오목 파인 길처럼 양쪽에 둘러져 있었다. 그 길에서 나는 빛과 소리는 100만 명이 사는 대도시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들판 따위를 무작정 상상하게 할 만큼 시골스러운 것도 물론 아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처음에는 정원 문을 통과하여 학교 마당으로 끌려가야만 했다. 또한 남자가 포옹을 하고는 길 아래쪽으로 곧장 사라지지 않을 때면 아이는 교실로 들어가는 좁은 입구에 모인 여러 학생들 속에서 뒷걸음질을 치려 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프랑스 민족의 자손이 아니었고 시내와 주변 지역에 사는 아주 각양각색의 부모를 둔 아이들이었다. 남자가 느끼기에도 처음 몇 달은 지난해와는 달리 별로 활기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가 그렇게 느끼게 된 데에는 비록 학교가 1차적으로 의무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중간기관 같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소용도 없는 공부를 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런 공부는 아이에게 마치 파멸을 가져오고 또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당국의 규정을 엄하게 가르칠 때 일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뿐이었다. 아이가 집에서 숙제로 어떤 강의 길이나 산의 높이를 외우고 있을 때면 지상의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움에 고정된 시선을 보내더라도 소위 말하는 인류의 지식을 외우는 일이 시대의 마지막까지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되고 결코 잊혀져서도 안 된다고 남자는 새삼 생각했다. 다음 해 봄에야 비로소 아이는 학교에 마음을 붙이게 되었다. 특별히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단지 그러고 싶었기 때문에 그 남자는 날씨가 따뜻한 저녁이면 아이를 데리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았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언제나 흙으로 된 길로 접어든다. 이제 아이는 자기 학교가 황혼을 받으며 텅 비어 있는 것을 본다. 때때로 무뚝뚝한 늙은 여 교장이 앞에 나와 화초에 물을 주고 다음 날을 위해 모래에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작은 가축에게 먹이를 준다. 건물에는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게 퍼져 있다. 벽에는 나뭇가지들이 보인다. 멀리 도시 뒤쪽에서 들려오는 차량들의 파괴적인 경적 소리, 어두운 숲속에서 나무들이 살랑이는 소리, 벌써 잠든 새들, 길가의 돌들 위에 비치는 희미한 빛. 우리 조금 더 있자꾸나. 학년이 바뀌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아침이면 난간을 통해 정원으로 들어가 거기에 아무도 없으면 여기저기로 올마 다니다가 다음에 오는 아이들에게 자기가 맨 처음 온 사람인 걸 보여주는 것이 아이의 기쁨이 되었다. 그 작은 학교에서 맞은 이듬해에는 심지어 아이는 수업이 끝난 늦은 오후 남자와 함께 곧장 집으로 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았고 그보다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학교 주변에 머물렀으면 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특별해진 그곳에서 아이는 그동안 적응된 어쨌든 자기에게 어울리는 공동체에 머물게 되었다. 공동체 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모든 괴팍스러움을 잊어버렸으나 예민함과 섬세함만은 그래도 간직하고 있었다. 겨울에 같은 반 아이들과 함께 산으로 떠났을 때도 아이는 향수를 그의 아버지는 한때 향수병으로 치료가 어려운 상처를 받았지만 거의 느끼지 않았다. 낯선 곳에서 보낸 첫날 밤에 아이는 여럿이 함께 자는 방에서 울지 않은 몇 명 가운데 하나였으며 나중에야 다른 아이들과 그저 함께 울었을 뿐이라고 했다. 종종 지나친 학교의 엄격함도 아이는 침착하게 잘 견뎌냈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느끼기까지 했다. 불공평함에 대해 아이는 의아해 했다. 그것은 물론 꽤 효과적인 반항의 태도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과 과정에도 어렵지 않게 따라갔고 심지어는 하루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활기차고
유익한 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공책을 반복해서 펼치는 것은 아이에게나 또 남자에게나 자유로운 대기와 명랑함을 던져주는 일이었다. 이어서 다가온 여름, 그 작은 학교에서 맞은 2학기 말에 축제가 있었다. 늘 그랬듯이 아이가 덜 자랐다고 생각했던 남자는 축제에서 아이의 신체적 변화를 본다. 정원에서 아이는 작은 윤무팀에 끼어 춤을 추는데 첫 스텝을 내디디자 저절로 춤이 나온다. 아이는 여러 명 가운데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춤이 계속되자 윤무의 리더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아이는 당황한 구경꾼들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때그때 빠르게 하라, 느리게 하라,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하라는 신호를 주는 건 바로 아이였다. 그 애는 조용히 득이감에 차 있었고 그 득이감을 함께 흉내내는 모든 학생들은 마당에 피어오르는 먼지 속에서 현란한 색깔로 피어난다. 그런 모습이 바뀌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헤어짐 때문이었다. 그 작은 학교는 그날로 폐교되었고 학생들은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다. 가을이 되자 거의 모두가 각자 다른 공립학교로 전학 갔다. 강 건너편 구릉지대인 근교로 이사한 탓에 새로운 공립학교는 도시 바깥에 서쪽 바다 쪽으로 뻗어 있는 커다란 철로 구간에서 꽤 가까웠다. 남자는 그 변화를 아이를 위해 참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 학교의 건물과 위치가 그전에 다니며 꽤나 좋아했던 작은 학교와 많은 면에서 비슷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는 깊은 신뢰감까지 느꼈다. 이 학교도 정면은 초록식물로 뒤덮여 있었고 벽 여기저기에 검은 나뭇가지들이 붙어 있어서 학교 건물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규모가 큰 시골 저택이나 여인숙을 생각나게 했다. 안쪽에 있는 교실들의 평면도도 비슷했고 창문도 이전 학교에서처럼 마당의 나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 있었다. 나무 등걸과 관목숲, 잡초들이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는 마당에도 옛날 학교의 정원처럼 숨을 곳이 있었다. 단지 모든 것이 조금 더 컸다. 심지어 학교로 가는 길 중 하나는 예전에 학교 갈 때 걸었던 좁은 흙길처럼 포장되어 있지 않았으며 완만한 비탈이 져 있었다. 그 점이 특히 아이에게 옛날 학교를 생각나게 하지 않았을까? 아이는 새로운 학교에 대한 거부감으로 경직되었다. 그 거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엷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더 강하게 굳어졌다. 저녁 산책이라는 처방도 이제는 더 이상 효능이 없었다. 물론 평화롭게 있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기는 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그곳을 떠나야 하는 비참함,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미리 하는 걱정, 처음에는 동급생들이 집에 자주 찾아왔지만 물론 그 아이들은 다음날이면 학교에서 아이를 멀리했다. 8살도 채 안 된 아이는 그 이유를 알고서 내가 독일인이기 때문에 걔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 식의 말로 표현되는 적대감은 아이의 마음을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나쁜 것은 무엇보다도 남들이 자신을 보아주지 않는다는 것, 자신이 옆으로 밀쳐진다는 것, 있을 곳을 찾아보지만 그런 곳이란 항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이 이제는 쉬는 시간이 되었다. 오후 늦게 남자가 아이를 데리러 가면 아이는 대개 아주 멀리 떨어진 구석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가 오는지 살피고 있었다. 어른에게서는 절망이 여러 방식으로 감추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에게서는 어느 경우에나 절망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리고 희망을 잃은 아이를 보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 자기의 보호 아래 있는 아이를 학교에서 빼내는 일이 절박한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언젠가 남자가 우린 다른 사람 없이도 둘이서 계속 잘 지낼 수 있어 라고 자기 자신도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을 때
그 소리를 들은 아이의 입에서 저 깊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거의 섬뜩하기까지 한 찬성의 소리가 나왔다. 남자는 혼자 생각했다. 다른 아이들과 윤물을 추던 아이의 모습은 하나의 깨달음이 아니었던가 하고, 아니다. 아이가 남자에게만 속한 건 아니었다. 그렇다. 아이에게는 보다 큰 모임이 필요했고 그런 모임에 자신을 맞출 능력이 있었으며 또한 그러도록 태어난 것이었다. 그것이 아이의 길이었고 그 반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희한하게도 그 춤이 또 한 번 반복되었을 때 확신하게 되었다. 예전에 다니던 작은 학교의 여선생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남자는 장례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11월의 어느 저녁에 아이와 함께 교회의 오래된 구역으로 갔다. 전에 다니던 학교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교회에 왔다. 대부분 폐교식의 축제 이후 서로 만나볼 수 없었던 아이들은 장례식 도중인데도 끊임없이 머리를 이리저리 돌렸다. 어두운 둥근 천장 아래였는데도 아이들의 옷이 어른들의 옷보다 더 밝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얼굴, 아니 그들의 윤곽이 훨씬 더 밝게 보였다. 아니면 그늘에 쌓여 움직이지 않는 어른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일까? 장례식 미사가 끝난 후 앞들에 모두들 서 있을 때에는 거의 아이들 소리만 들린다. 나지막하게 대화를 나누는 문상객들 사이에서 그들은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웃고 마구 껴안고서 탄성을 지르며 떼굴떼굴 구른다. 문상객들은 아이들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제지하지 않고 조금 전에 있었던 장례식보다 주위에서 벌어지는 그 난장판의 명랑함에 더욱 감동받는다. 그 위로 노랗게 빛나는 보름달이 뜬 그날 저녁은 드물게도 맑았는데 그 달 아래 아이들은 신들린 듯 장난을 친다. 그러고 나니 헤어짐이 아쉽다. 뒤엉킨 수많은 팔과 다리들이 떨어지자 아이들은 곧 제 자신으로 돌아온다. 아이가 남자와 단둘이 시외버스에 앉았을 때는 늦은 시간이었다. 아이는 지쳤지만 아주 초롱초롱했고 기쁨에 충만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예전의 친구들을 한꺼번에 모두 다시 보았다는 것. 그들로부터 그렇게 반가운 인사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장난을 치며 여선생의 죽음을 완전히 잊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텅 빈 버스 안의 불빛은 매우 밝다. 금속 기둥들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버스는 다리를 건넌다. 만주를 이루어 여기저기 달빛이 반짝이고 수면 위로 숲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강이 그날 밤에는 유난히도 넓고 검게 보인다. 슬픈 듯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 다른 아이들과 보낸 시간을 되새김질하며 감동스러운 듯 생기로 빛나는 아이의 얼굴이 남자의 눈에 띈다. 세상을 뜬 그 여교사는 아이에게 대단한 호의를 갖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남자는 새로운 학교에서 느껴지는 낯설음, 그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 학교가 공립이라는 점 때문이 아니라 아이에게, 어쩌면 단지 이 아이에게만 맞지 않았던 담임 선생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교사의 열성 없고 거짓에 찬 친절 같은 것, 선의 없이 권한을 행사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 친절함은 아이에게 악이 같은 것으로 미움을 산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법했다. 어쩌면 그 남자는 그 경험에서 자기가 종종 방심했던 것을 새삼 깨닫고 거기에서 비인간적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많은 교사들이 평생토록 아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 죄악인 것처럼 보였다. 그런 교사들은 아이와 말을 했지만 소리가 없었고 아이를 관찰했지만 시선이 없었다. 모든 학생들에 대한 그들의 평정과 참을성은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그저 무관심일 뿐이었다. 반년이 지난 후 아이는 새 학교에 대해 반항하기를 포기했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거의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자신의 처지에 동의하는 듯 보이기까지 했다. 다만 언뜻 볼 때면 때로는 운명에 체념한 것처럼 보였다. 그때까지 남자는 나이든 한 인간의 두 눈에서나 그런 모습을 보았을 뿐이었다. 운명에 체념한다는 것은 극단적이고도 슬픈 폭력을 생각나게 했다. 조용한 시간이 다가왔고 아이에게 전처럼 다시 몇 가지 질문할 수 있었을 때 아이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아이들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나하고는 무엇인가가 맞지 않아요. 전에도 몇 번 그랬던 것처럼 다음날 아침에 남자는 담임에게로 가서 흥분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외로움이니 걱정이니 제외된 존재니 하는 단어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말들은 모국어보다 외국어로 말했을 때 보다 더 형식적으로 들렸을지 모른다. 갑자기 그는 정중하게 듣고 있는 상대편이 전반적으로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차렸다. 점차로 교사의 두 눈에는 부탁하는 쪽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표정, 신기하게 여기거나 왠지 즐기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또한 이따금씩 적나라한 조롱의 표정까지 보였다. 그건 다른 체제에 사는 사람으로서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 순간 그의 결심이 확고해졌다. 아직 학기 중이지만 바로 그날 아이는 학교를 자퇴할 것이다. 그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인쇄물을 나눠주고 있는 담임의 얼굴에 나타난 공공연한 비웃음이 떠올랐다. 그러나 아이는 단 하루도 그 남자와 함께 집에 있지 않을 것이다. 담임과 면담한 후 그는 곧 선로 구간에 있긴 하지만 움푹 들어간 선로 저편에 있는 다른 학교로 향한다. 그가 건너편 학교에 관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학교의 명칭이 어떤 성자의 이름이며 그 성자의 동상이 포장된 앞들에 서 있다는 것뿐이다. 그리로 가면서도 그 학교가 옛날에 자신을 죽음과 같은 냉기, 헛개비 같은 신앙, 그리고 정신적인 것에 대한 적대감으로 애워싸던 종교적 전통에 속하는 학교라는 점 따위에는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이제는 색채의 찬란함, 열성, 이웃관계, 악이 없는 천진함, 존재의 기쁨, 그리고 신비로운 일체감이 그에게 되살아난다. 그 일체감 때문에 교회는 혹은 적어도 교회의 기본적인 기록들은 오랫동안 강력한 효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게 분명하다. 남자와 둘이서만 살면서 아이는 지금까지 어떤 전통에 관해서도 별로 배운 것이 없었다. 잠깐씩 성경을 읽긴 했지만 성경 속에 숨겨진 뜻보다는 일어난 사건만이 중요했으니까 말이다. 한두 번 그들은 함께 미사를 보러 갔었다. 그때 아이는 예외적으로 그곳에서는 모두가 자기에게 잘 대해 주었다고 말하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그런 것 말고는 교회에 온 사람들의 첫 말투에서부터 벌써 지겨워했고 바로 눈앞에 있는 사이비 목사의 비정신적이고 진지하지 못한 고약한 거동과 또한 신자들의 아기애찬 가슴도 머리도 없는 목소리 때문에 영혼의 상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남자는 내일 옆으로 난 길에서 성자의 표지를 단 학교가 이제 아이를 위한 올바른 곳일 거라는 생각만 했다. 그는 그곳에서 아이를 받아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만일 빈자리가 없으면 아이를 위한 자리 하나가 새로이 마련될 것이다. 밝고 쌀쌀한 3월 아침이다. 거리의 다리 위로 가지를 뻗고 멋대로 서 있는 삼나무 뒤에 혼란스런 하늘에 푸른 연기가 피어오른다. 분지에서 들리는 장거리 열차들의 기적 소리, 붕붕대는 소리, 덜컹대는 소리, 세계적 도시의 교각 아래에서 투명하게 빛나며 응결된 듯 굽이쳐 흐르는 강이 마치 잠자는 거인처럼 나타난다. 남자는 옛날 사람들이 역사가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할 때 그랬던 것처럼 뛰듯이 걸어간다. 틀린 문을 두드리면
올바른 문으로 데려가겠지. 그리고 그곳에서 더듬거리지만 힘찬 그의 말이 성공을 가져다 주겠지. 다음 날 아침이면 불행했던 학교는 영원히 철로 저편해 두고 남자의 열성에 자기가 그의 행복이라는 것을 확신한 아이는 기꺼이 심지어 고마워하며 새로운 동아리에 둘러싸인다. 그건 단지 학교를 옮기는 일에 불과했지만 남자의 삶에서는 중요한 일로 보였다. 아이는 그 해의 나머지 기간과 다음 해를 그 기독교 학교에 다녔다. 아무튼 소위 말하는 중학교로 진학할 때까지. 그 학교는 최고의 학교는 아니었다. 전에는 그랬었지만 최고의 학교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포장이 안 돼 있었던 길 역시 그동안 포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기가 없다는 사실이 아이에게는 좋았다. 전에 다니던 학교와는 달리 학생들이 학교 근처에 있는 각양각색의 가정에서 오다 보니 처음에는 주변 마을과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근교 도시도 독자적이면서도 여전히 시골 같은 부드러운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 학교에는 평범함이 지배적이었고 그건 아이를 위해 무엇보다 건전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아이도 자신이 기꺼이 평범할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 놀라워했다. 처음에 남자는 아이가 짐짓, 어리석은 짓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럴 때면 아이가 낯설게 느껴져서였다. 그러나 남자가 너무 오래도록 같이 놀지 않아서인지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와 위트도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또한 아이가 결코 경건함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믿음 깊은 아이라는 것을 도대체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전체적으로 보아 이 시기에 해당되는 아이 이야기는 지난 몇 년과는 달리 학교에서 보다는 대부분 남자와 둘이서만 지냈던 집에서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층에서 지내곤 했다. 가끔 집으로 찾아왔던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두 사람이 자기에게 꽤나 슬픈 모습으로 보였는데 사실은 전혀 불행하지 않고 심지어는 아주 명랑하고 자의식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차츰 깨달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나중에 남자 역시 그때처럼 만족에 가까운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보낸 몇 해 동안 가장 큰 불화가 점점 더 붉어져 전과 같은 조화는 더 이상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남자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낯선 언어에 익숙해졌던 반면 아이는 그 언어를 곧 토박이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만큼 배웠으나 그저 마지못해서 이 제2의 언어를 썼다. 소위 말하는 이계 국어 사용이란 것이 흔히 말하듯 재산이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 고통스러운 괴리감을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는 집에서는 결코 외국어를 쓰지 않았고 기껏해야 장난칠 때나 썼다. 학교에서는 하루 종일 집에서 쓰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이가 학교 밖에서 토박이 주민들과 어울릴 때면 남자는 곧잘 자기 아이인 줄 못 알아보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다른 언어를 쓸 때는 다른 목소리를 냈고 다른 표정을 지었으며 다른 태도를 취했다. 그러니까 낯선 어법 때문에 완전히 낯선 태도가 뒤따라왔던 것이었다. 한편으론 흉내를 내고 지나친 기교를 부리는 듯 했고 다른 한편으론 꼭두각시 같았다. 그렇게 하는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을 잊은 듯 했다. 그것은 어쩌면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행동이어서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다. 어쨌든 아이가 집에 돌아와 원래 쓰던 말을 쓸 때면 언제나 긴장을 푸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 상태에서 아이는 다시금 즐겁게 조잘됐고 더 편안한 몸가짐을 했으며 눈길도 더 침착하게 돌렸다. 이게 국어를 쓰기 위해 매번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무엇보다도 목소리를 완전히 다르게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이 자신도 설명하지 않았던가? 괴리감은
한 해가 지나는 동안 잊혀지곤 했다. 그러나 그 괴리감은 아이가 매번 고향에서 보냈던 마지막 방학 동안의 절망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방학이 끝난 다음 외국어 글자와 소리가 마구 뒤섞여 입 밖으로 나오는 와중에 그 나라에 도착하는 고통은 어떤 다른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언어가 낯설은 이웃 나라보다 더 냉담한 외국은 없었다. 그렇게 도착하는 날이면 분명해지는 것은 제 나라 말을 쓰는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대체로 다음날 아침이면 집과 정원 모퉁이, 습관적인 걸음걸이와 시선에서 절망감이 마치 마법을 부린 것처럼 없어졌기 때문에 귀향이 늘 새로이 미루어졌지만 게다가 그 낯선 나라에서 보낸 5년 동안 그 나라 출신의 친구는 단 한 명도 생기지 않았고 항상 외국에서 온 아이들, 대개의 경우 다른 대륙에서 온 다양한 종족의 아이들이 친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귀향의 이유는 충분하지 않았던가. 더 이상 위로할 건 없었다. 아이는 태어나 처음 쓰던 언어권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남자도 자신의 인생 역정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이 때문에 아이는 그에게 대작을 쓸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점차 옛날에 가졌던 야망을 잊어버렸고 늘상 유쾌하고 활기차게 한가함을 즐겼다. 그러면서도 그는 순수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아이와 함께 외국이란 주위 여건이 주는 장점을 포기할 것인지 고심했다. 그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의 직업을 물어보지 않았고 아이와 함께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이상에 걸맞았던 것처럼 그곳에서 그는 소위 유명한 외국인일 뿐이었다. 전에 노력한 덕분에 모처럼 돈이 충분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힘든 일을 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도시 외곽으로 뻗어 서로 교차하는 수많은 길 위에서 전례 없이 밝은 풍경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런 풍경을 그는 세월이 지나면서도 결코 본 적이 없었지만 지도 위에 그리려고 하면 그릴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외국인 대열에 끼어 그저 아이하고만, 물론 아이도 힘 닿는 데까지 스스로를 돌보고 은밀히 지내고 도시 외곽에 다른 언어를 쓰는 학교 근처에 있는 집에 틀어박혀 살며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저 아래 깊은 곳까지 늘 새로운 영원의 순간 속에서 빛나는 세계적 도시의 모범적이고 텅 빈 외곽 지대를 어슬렁거리며 숨어 지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었던가? 그러나 바로 그 무의의 기쁨이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크고 평화롭고 보다 관대하면서도 훌륭하지만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늘 무언가를 꽉 붙들어야 한다는 생각, 어떤 결과를 남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점점 더 절박하게 열망했다. 지난 세기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므로써 한가하게 혼자 있으면서도 자주 과민해지는 그에게 형식에 대한 애착이 없이는 난 신비주의자가 될 것이다 라는 모토가 생겼다. 아니 그는 광희론자나 명상론자로서 그냥 단순히 관찰이나 하며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는 주체적인 통찰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기 위해 그는 다시 활동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1년 동안 아이와 떨어져 있겠다는 결심을 했다. 아이는 결코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았던 엄마 곁에 머물렀고 다시 고국에서 출생한 도시에서 학교에 다녔다. 남자와 떨어져 있다는 건 아이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제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모국어를 쓴다는 것과 처음으로 같은 집에 살았던 친구들이었다. 한때는 무언가 작업을 한답시고 일상 다반사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경멸해 왔던 남자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멀리 했다. 6년간 아이와 둘이서만
지낸 후에야 그는 한 번쯤 단호히 돌진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된 셈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젖혀놓고 빗나가지 않게 일에만 집중해야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게다가 아이에게도 영원한 타인은 없는 게 좋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늦여름 제3국에서 마지막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작별하던 날 아이는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난다. 남자는 비행장 테라스에 서서 비행기가 뜨는 것을 본다. 비행기는 하늘 높이 떠오르고 어느새 아주 작아져 활로를 북쪽으로 두고 날아가다가 구름이 트인 곳에서 마지막으로 섬광 같은 모습을 드러낸다. 내 발 밑에는 소나기에 아직도 젖어 있는 석판이 있다. 남자는 전에는 아이들을 모두 다른 종류의 종족으로 보았다. 때로는 절대 사로잡히지 않는 잔인하고 자비심 없는 적대적인 종족으로, 심지어는 식인종처럼 야만적인 종족으로 보기까지 했었다. 그리고 인간의 적은 아닐지라도 불성실하고 무익하며 전혀 상식이라고는 없는 흥에 들뜬 군중이며 무리밖에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지내지 않고 오래 함께 지내면 정신을 빼앗아가 자신을 멍청하게 만드는 종족으로 보았던 것이다. 또한 그는 끊임없이 상기되는 이와 같은 가치 평가에서 자기 피부치도 제외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아이와 떨어져 세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거의 끊임없이 작업을 하던 그 해, 아이들은 일부러 특별한 짓을 하지 않아도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에게 인사를 하는 미지의 인간들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의 눈길이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했다. 한 아이가 위기의 순간에 한순간이 또 다른 순간을 낳는 남자의 집 문 앞에 서 있다가 몇 층인지 몰라 길을 잘못 들었다. 적절한 순간에 혼란을 일으킨 것은 남자의 눈길이고 그 다음부터는 마치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의 음악처럼 먼 곳을 헤맨다. 초겨울에 그는 구릉진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타원을 그리며 게임을 하고 있는 어떤 학급을 관찰한다. 그 가운데 한 아이가 놀이에 참여하지도 않고 혼자 원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점점 더 멀어져 나선형으로 움직이며 끊임없이 두리번 누군가를 찾는다. 공이 자기에게로 굴러오면 그 아이는 조용히 피하고 그러고 나선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잠깐 동안 몸을 흔든다. 아이는 뒤로 물러나 벤치 위에 웅크리고 앉아 앞뒤로 미끄럼을 타면서 소리 없이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한다. 아이들로부터 떨어져 있는데도 그 아이에게서는 부드러움과 자기 확신이 흘러나온다. 그 아이의 너무 긴 외투는 턱 밑까지 단추가 채워져 있고 아이들이 만드는 타원형 속의 진창에서는 김이 연기처럼 피어오른다. 놀고 있는 아이들의 둥근 머리통에선 빛이 난다. 그 뒤 늦겨울 산 계곡을 통과하여 버스 여행을 할 때 기이함을 느낀 아이들은 잠잠할 뿐이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아이들은 3355 혹은 혼자 차에서 내려 국도나 들길로 사라진다. 빨리 지는 땅거미, 눈보라, 얼어버린 폭포. 언젠가는 열린 차 문을 통해 추운 바깥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두 마리의 새소리가 들린 적이 있다. 그건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슬픔과 절망,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거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내 비가를 생각나게 하고 음악을 쓰고 싶은 충동을 불러 일으킨다. 다음 해 이른 봄에 그는 기차를 타고 습기 많고 충충한 계곡을 가로질러 가다가 한 아이가 선로 옆을 민첩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머릿속에서 그 아이에게 뛰어가듯 가는 낯선 아이야 축복을 받으렴 하고 말을 붙인다. 그 뒤 다시금 황혼역과 밤중에 거의 아이들하고만 또 한 번의 버스 여행을 한다. 그때 무심코 떠오른 말, 아이들이 구제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여행자인 그는 아이들이란 누구든 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또한 기대되는 어떤 존재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비행기나 대합실 혹은 기타 다른 곳에서 그가 보았던 갓난아기들은 단순히 투정 부리거나 울면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질렀다. 말할 수 없이 평화로운 지역에서도 이내 어딘가에 있는 친족을 부르는 한 존재의 원망에 찬 울부짖음이 울려 퍼지는 법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에겐 분명 그들의 뜻에 맞게 그들을 대해주는 타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번화가, 슈퍼마켓, 그리고 지하철에서 떠밀고 떠밀리는 가운데 어른들 키에 반밖에 오지 않는 높이에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로부터 응답의 눈길을 찾는다. 거의 깜빡되지도 않고 크게 열려져 있는 아이들의 눈이야말로 유일하게 확실한 것으로서 언제나 그의 눈에 띄었다. 남자가 행인으로서 그냥 지나치더라도 그들에게는 도움을 줄 만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에게 뚜렷해지는 생각은 그렇게 자주 저주하고 비난했던 현대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도 않고 종말의 시기라는 것도 다만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의식과 함께 언제나 똑같은 가능성들이 시작되었고 혼잡한 가운데 아이들의 두 눈은 그 눈을 보아라. 영원한 정신을 전해 주었다. 만일 그런 시선을 못 본다면 그대는 정말 안 됐다. 어느 날 그는 박물관에서 베들레헴의 아이들 학살에 관한 신화를 그린 그림 앞에 서 있다. 그 그림 속의 한 아이가 눈 속에서 한쪽 발을 뒤로 비튼 채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앞치마를 한 엄마를 향해 두 팔을 들어 올리고 있다. 형리는 구부린 집게 손가락으로 그 아이를 붙잡고 있다. 그림을 보고 있는 남자에겐 그 모든 것이 마치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문자 그대로 저건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다른 무언가를 후손에게 남기겠다고 결심한다. 일부러 여러 곳을 거쳐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초여름의 어느 일요일 오후에 큰 호수를 운행하는 전기 항로 선박을 탄다. 그는 이미 고국에 와 있다. 수많은 비난을 받았던 또한 그가 꿈꾸기도 했던 민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 점은 어느새 확실해졌다. 나라의 아름다움을 염려했던 사람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쟁이 없기 때문에 아기의 차 웅크리고 있었다. 모든 호두나무의 둥근 열매에서 예리한 칼이 아래쪽 그늘에 있는 불임자들에게 떨어져 그들을 말살해 버리면 좋겠다. 그게 그의 저주이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배의 갑판에 검은 양복을 입고 단추를 잠그지 않은 채 하얀 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 그 남자 옆에는 비슷한 옷차림을 한 아이가 있다. 두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함께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 남자는 어느 대규모 건축물에 정신이 팔려 자기 아이를 별로 돌보지 않는다. 그들은 그런 호수도 선박도 없는 지역에서 온 모양이다. 그렇다고 먼 곳에서 휴가를 온 사람들은 아니고 소풍을 나온 토박이들이다. 어쩌면 그들은 처음으로 그렇게 둘이서만 여행을 하는 건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건 일요일 오후에나 있는 일이다. 그들은 별다른 즐거움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아주 똑바로 앉아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 공기는 맑고 부드러운 구름 뒷자락에 있는 갈색의 침엽스림에 덮인 해안이 가까이에 있는 것 같다. 남자와 아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어놓고 있었다. 이따금씩 아이는 무언가를 묻는다. 목소리에 아이다운 느낌 없이 그러면 그 남자는 대답한다. 단 음절로 완전하게. 대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말할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억지로 꾸미느라 말 실수를 하기도 한다.
다정하지도 않고 멍한 정신 상태에서 대답한다. 상륙장에서 상륙장으로 호수 위를 자유자재로 떠다니는 항해는 오후 내내 걸린다. 그 낯선 남자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아이는 처음과 똑같이 진지해 보인다. 그들은 항상 똑같은 거리를 두고 앉아 있어 배 위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검은 동아리를 이루고 있다. 그들은 배 위에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두 사람에게서는 위험과 고결함에 빛을 띤 강한 슬픔이 묻어나온다. 이제 관찰자인 그는 이 검은색을 색깔로 체험하면서 그것을 한 민족의 색깔이라고 새삼스레 깨닫는다. 그는 이들보다 하늘에 더 가까이 있는 한 쌍을 결코 본 적이 없다. 어쨌든 그 두 사람 위에 떠 있는 하늘이 더 이상 그렇게 끔찍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구름 뒷자락에 드리워져 있는 악천의 구름층, 우둥지를 자른 나무들 위에 나타난 밝은 경계선. 그건 단순한 번쩍임이나 빛이 아니라 돌풍 속에서 다시 물결이 일다가 목표의 시간, 인류의 시간, 영원함으로 가는 선구자들로서 차례차례 수평선 멀리 급히 사라지게 되는 실질적인 것이다. 황혼 속에서 두 사람은 배에서 내려 도시를 가로질러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겠지. 버스의 입구가 열리면 먼지 덩어리가 그 황량한 지역 위로 불겠지. 첫 빗방울들이 떨어지면 먼지는 덩어리가 되어 구르겠지. 텅 빈 버스는 밤새도록 시골 어딘가에 갈리치엔 아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번째 장소명 이란 이름의 마을에 서 있다가 동이틀 무렵에나 도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이는 늦가을 안개 낀 날에 도착했다. 오직 돌아온 자만이 현실적이다. 아이는 남자와 같이 있지 않은 동안 더욱 튼튼해졌다. 아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고 자신이 전에는 결코 방어적이지 않았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아이는 전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잘 입었고 분명 늘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것처럼 남자의 곁에 있을 것이다. 수없이 주거지를 변경했지만 그것이 아이의 방향 감각을 없애지는 않았다. 아이는 심지어 자기가 살고 있는 거리로부터 어느 방향에 남극과 북극이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아이는 그 도시에서 흔히 쓰는 억양을 거의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의 말 속엔 어느 틈엔가 훨씬 더 견디기 쉬운 익살스러운 말에 덧붙여 위대한 인간들이 쓰는 독일어가 몇 마디 들어가 있어서 남자는 아이에게 넌 아직 아이냐 아니면 벌써 독일 여자가 됐니? 라고 묻고 싶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이의 놀이 친구가 고국의 아이가 아니라 분명 다른 나라 출신이라는 점이었다. 게다가 두 아이는 너무도 친해서 심지어 구름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서로 불러낼 수도 있었다.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에겐 하늘의 현상이나 나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테지만 아이는 옛날에 남자가 우아함과 자유로움에 대한 관점을 처음 체험했을 때 들었던 것과 똑같은 유행가나 노래들을 들었다. 혼자 있을 때면 텔레비전이나 카세트 리코더 때문에 아이가 걸어갈 길이 얼마나 자주 산만해지고 늦춰질 것인지 조금은 생각해 볼 일이었다. 그러나 남자는 믿자고 다짐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뒤죽박죽한 상태의 이면의 질서가 있음을 깨달았기에 적어도 가끔은 아이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교육시킨다는 생각 자체에서 새로운 종류의 기쁨을 깨달았다. 비록 그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는 어느 누구보다 더 강하다 란 가장 깊은 내면의 언어에서 출발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또한 내 책가방 위에 쓰여진 것 같은 슬로건이 쓰여 있는 액자 따윈 절대로 갖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간결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교사로서의 그는 아이를 가르치면서 늘 아이보다는 바깥의 색깔을 보기 위해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형태들을 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단순히 분위기에 쌓여서가 아니라 스스로 뻗어가는 어떤 양치 식물이나 가죽처럼 점점 두꺼워지는 나뭇잎 하나에서, 혹은 커지느라 몸부림치는 한 달팽이의 껍질에서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보다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또한 아이로부터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 즉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너무 나쁘게 본다는 경험도 했다. 때때로 아이는 실제로 마술을 부릴 수 있었다. 그만한 또래의 많은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남자는 아이와 떨어져 있던 기간에 알게 되었다. 아이의 겸손함 뒤에는 악마와 같은 능력과 기교가 숨겨져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능력을 실제로 행하자 처음으로 아이의 몸에서 땀 같은, 즉 창조자의 달콤하고도 생산적인 땀 냄새가 났다. 어느 날 오후 남자는 아이가 혼자서 마치 전설 속에 나오는 칼리프처럼 어느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하면서 배회하는 것을 본다. 아이는 모든 시장과 골목과 통로의 비밀스런 지배자라기보다는 남몰래 황홀함을 느끼는 배회자로 보인다. 물론 그와 반대로 아이의 행동을 볼 때면, 그리고 태만함을 볼 때면 더욱더 사람들은 늘 규제된 교육에 대한 의무감을 느꼈다. 그것은 악이나 악행이라기보다는 방심, 무관심, 통틀어 말하자면 주의를 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주의를 망각하는 것은 어떤 무법성에 못지않을 만큼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었다. 언젠가 남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에게 이처럼 욕하는 것을 목격했다. 내 부모의 수치다. 머슴놈의 쌍판떼기, 무관심한 천치, 법도 모르는 탐욕의 노예, 은혜를 모르는 놈, 얼간이 같은 놈, 천지분간도 못하는 덩치 큰 소금기둥, 내 고통의 씨앗, 저만 아는 떡다리, 인정머리 없는 독재자, 게으름의 표본, 태만의 원천, 모든 악덕의 본거지, 무목적의 전형, 죄 없는 표정을 한 고문자, 위대함의 방해자, 가장 가까운 피부치면서 가장 끔찍한 적, 내 모든 악몽의 원인, 내 가슴 속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 나태와 몰인정, 변덕과 속물 근성의 본보기. 우리 둘 사이는 이제 끝이다. 나는 내가 누군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이 집에선 내 이름 석자도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거다. 여기서 꺼져버려라. 그리고 분명 성서에서 인용된 말로 욕을 먹은 아이는 이 욕설을 이해했기에 창백해졌고 어안이 벙벙해져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을 들은 제3자는 그 장황한 욕설에서 본보기를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그와 비슷한 욕을 해보려고 할 때마다 그에게는 마치 뇌신을 모범으로 삼아 퍼부었던 것처럼 열에 찬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소리 없는 소란을 떨면서 욕을 먹는 아이가 어떤 순간을 기다린다는 것과 아이가 자기 앞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즉 자기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해 이른 봄에 아이는 10살이 되었다. 아이는 생일을 기뻐했고 자의식에 차서 자축했다. 아이는 또 온 종일을 어른들 없이 보냈고 혼자서 혹은 또래들과 함께 하루를 꾸려나갔다. 학교로 가는 길 근처에 화렵수림 주거지가 다시 바뀐 후 아이가 찾은 장소. 누구나 그런 고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속에 작은 새 둥지마다 거의 낫지의 휘장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남자가 아이에게 그 휘장에 관해 말했을 때 아이는 끔찍한 장소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겨울이 되어 그 둥지가 낙엽들로 반쯤 덮이자 그 모습은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 말없는 전쟁의 끔찍한 흔적에 덧칠을 하러 함께 가자는 제안이 남자에게는 약간 과장되게 느껴진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이는 곧 동의한다. 그리고는 물감통과
붓을 가지고 오전 내내 나무들 사이에서 보낸다. 자그마한 행동, 만족스러운 탄성, 암울하게 번쩍이는 복수자의 눈. 다음 해 이른 봄, 위도에 비추어 보아 전에 없이 온화하고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어느 일요일에 아이는 집 앞에 모래 깔린 마당에 서 있다. 마당은 가볍게 솟아있고 뒤쪽엔 관목숲이 쭉 뻗어 있다. 숲속에 난 군데군데 깊고 어두운 길들이 앞서가는 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칼과 조화를 이루며 펼쳐져 있다. 10년쯤 전 외국에서 혼자 강가를 걸어갈 때 보았던 것처럼 그때보다 머리칼은 더 길고 따은 부분은 색이 더 진해졌지만 그리고 그런 곳들을 지나 아이는 지금 늘상 부는 사나운 바람을 맞으며 세계의 끝까지 걸어간다. 그런 순간들은 그냥 지나가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순간들은 그들이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를 더 요구했다. 그건 선율, 바로 노래이다. 이어서 다가온 가을. 어느 비 오는 날 아침에 남자는 아이의 등굣길을 잠깐 동행한다. 책가방은 해가 바뀌면서 점점 무거워졌고 그것을 맨 아이는 학교의 노예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다른 학생들은 서로 모여서 걸어가지만 아이는 그들 속에 끼어 계속 혼자 간다. 신축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축축하고 어두운 거리가 쭉 뻗어 있다. 그 앞에선 플라타누스의 동그란 열매들이 일정하게 흔들거리고 있다. 그 풍경에서 밝게 빛나는 것은 발코니의 창문턱과 길바닥에 번쩍거리는 사각의 창문,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등에 맨 책가방에 금속 자물쇠와 이름표이다. 그때 금속 자물쇠와 이름표에서 바람빛이 서로 연결되어 우주의 모서리를 불태우는 유일한 글귀, 눈에 꽂혀 해독될 수 있는 글귀 쪽으로 쏟아진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남자는 여기서,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미 쓰여진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 아이의 모든 이야기에 언제나 부합될 어떤 시인의 문장을 깊이 생각한다. 바로 칸틸레네, 사랑과 모든 열정적인 행복이 충만하길이라는 문장을.